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카프카 이해와 활용을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제 강의를 하게 된 최지호라고 합니다. 일단은 카프카라는 거는요, 데이터 스트리밍,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 이거 좀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목차부터 잠깐 봐주시면요. 카프카가 일단은 없었을 때, 카프카가 2012년도에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카프카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요즘에는 카프카가 어떻게, 그러니까 언제 카프카를 쓰고 언제 안 쓰고, 그러면 이제 안 쓸 때는 뭘 사용하는지 조금 대충 확인해 볼 생각이고요. 이제 카프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제 그 저희랑 좀 친숙한 기업들 있잖아요. 네이버는 검색 엔진 쓰고 넷플릭스는 다들 아실 거고 토스도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 좀 친숙한 사례들로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에는 체험이라고는 했는데 사실 이 제가 지금 위데이터 랩에 1년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지금 자리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세팅을 좀 해놨어요. 회사 인터넷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아쉽게도 온라인에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그 일단 제가 최대한 보여드릴 테니까 보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해보고요. 카프카가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 나는 2000년대부터 이제 웹 생태계가 대격변을 맞이하기 시작했는데요. 2004년에 일단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를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불어 AWS가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형식으로 데이터를 옮겨가지고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생태계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이제 웹상에 적재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2007년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데이터가 이제 미친 듯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막 그 모뎀선 꽂고 PC로만 이제 데이터를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면서 SNS 활용도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그 SaaS가 확산이 되면서 SaaS가 제가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튼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컴퓨터 상에 설치를 하는 일이 이제 줄어들게 됐습니다. USB로 막 설치를 하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설치 파일 같은 것도 이제 웹상에 계속 남게 되면서 결국 이제 웹에 있는 데이터가 점점 불어나는 과정인 거죠.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규모 막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뭔가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넷플릭스는 이제 영상 데이터를 넘겨줘야 될 거고, 이제 토스는 막 금융 다루니까 금융 관련해서 이제 구매, 판매 이런 정보들이 오가야 될 거고, 네이버는 검색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카카오도 이제 저희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면은 데이터가 엄청 많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10년도 전에는 이제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터져 나왔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드인이라는 기업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제이 크랩스. 링크드인은 일단은 그 전 세계 엔지니어나 그런 그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연결 연결하려면은 어마무시한 그 사용자 정보들을 모아야 될 거고 그 사람들을 분석해야 될 거고 여튼 되게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점점 사용자가 불어나다 보니까 데이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이제 처음 고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게
메시지 큐라고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메시지 큐는 이제 뭔가 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와요. 1, 2, 3, 4, 5, 6, 7, 8 같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조금 하나하나씩 쌓아가지고 이제 1번 들어왔다 하면은 이제 만약에 그 데이터가 필요해지면은 1번부터 싹싹싹 빼내가지고 8번까지 순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구조예요. 다만 이제 그때 당시 메시지 큐는 한 번 쓰면은 그 데이터가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러 명의 사용자가 이 고성능 fan out 구조에 취약하다는 게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데이터를 빼낼 때 뭔가 순서상에서 에러가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막 내가 빼야 됐던 데이터가 저놈이 가져가서 사라졌다거나 뭐 그런 이제 취약한 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구조부터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저분의 손에서. 근데 이제 카프카 이 이름에 뭔가 기능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찾아봤는데 사실 그런 거 없었어요. 이름에는 이제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그냥 프란츠 카프카라는 이제 대학 문학 수업에서 들었고 좋아해가지고 뭐 붙인 대충 그런 가벼운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어 보여서 TMI로 가져왔어요. 네, 카프카를 진짜 만드신 분들은 이분들인데 일단 제이 크랩스가 이 카프카의 사실상 제일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커밀로그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이거를 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께서 저런 중요 기능들 지금 그 약간 글자 좀 두껍게 볼드 처리해 놓은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글에서 볼드 처리가 된 게 나오니까 그 부분만 좀 읽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컨슈머 리밸런싱 오프셋 처리 그리고 파티션 복제 스토리지 설계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아까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다가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으니까 주로 이제 간단하고 그리고 잘 넓어지고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빼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엔드엔 연결 구조 여러 개 연결을 쓰는 사람 카카오톡으로 예시를 좀 들면은 오픈 채팅방에 이제 글을 적는 사람, 공지 올리는 사람 여러 명이 있고 그걸 보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 구조가 되어 있을 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나 서비스나 그런 거 그냥 이어가지고 연결하려 하면 되게 관리가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게 개수가 막 10개, 10개 있다고 하면은 제곱이 돼 버려 가지고 이제 100개의 연결고리가 생겨야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단순화를 할 수 있다. 엔드엔드 연결 구조에 강하다. 카프카에만 연결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장애 복구, 오프셋 제어. 이거는 나중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프카는 2010년도에 이제 링크드인 내부에서 개발이 됐고 제이 크랩스가 개발을 시작했고 2011년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오픈 소스로 이제 기터브에 처음 올라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IT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반응이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링크드인이 그렇게 작은 기업은 아니었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을 받다가 2014년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아파치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많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아파치 카프카 말고도 아파치 플링크라던가 비슷한 카프카랑 좀 비슷한 거예요. 제가 아직 조사를 좀 못해서 자료에는 안 넣었는데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최상위 프로젝트가 됐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그 오픈 소스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카프카 만드신 분들 세 분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두 분이서 컴플런트라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카프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카프카의 여러 프로그램을 쫙 만드시면서 이제 카프카 생태계가 엄청 커지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 카프카 커넥트라던가 KSQL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한 번씩 직접 써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행동들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카프카가 이제 쓰면 쓸수록 좀 유용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이 컴플론트 만든 사람들이 이제 나스닥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면서 보고서를 내잖아요. 제가 그거 쭉 읽어보니까 이제 포춘 500 기업 이제 미국에서 상위 쭉 내렸을 때 약간 시가총액 같은 거 500개 기업을 냈을 때 이제 70%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대용량 엔터프라이즈를 다루고 있는. 그리고 이제 2023에서 5년에는 AI가 붐 뜨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좀 필수적이지 않나 해가지고 요즘 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프카는 이런 녀석이고요. 만약에 좀 더 궁금한 게 있다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컴플론트라는 기업에서 매년 커런트라면서 3번 정도 그 데이터 스트리밍 컨퍼런스를 열더라고요. 저도 이쪽 자료를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거를 한번 직접 가보시는 것도 또 도움되는 경험이 아닐까. 관심이 있다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카프카 설명은 여기까지 드렸고 이제 언제 쓰면 좋은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이 대규모 메시징 처리를 개선하고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당연히 특화가 됐고 근데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근데 무중단 서비스 요구라는 게 아까 그 장애시라는 설명을 조금 빈약하게 드렸는데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얘도 메시지 큐라고 하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로그 기반 메시지 큐라고 하는데 로그라는 것은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걸 나중에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위를 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했다고 하면은 그 기록이 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내가 그때 어떤 계산을 했더라라고 해서 찾아보려고 할 때 이제 그 로그 파일 안에 들어가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존 메시지 큐는 한번 메시지를 쌓아놓고 보내면은 메시지를 지워버렸다면은 카프카는 메시지를 그대로 남겨놓고 이제 읽어드린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보내고 카프카가 일정 기간은 계속 소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7일인데 제가 7일 설정을 해두면은 1, 2, 3, 4, 5, 6, 7, 8, 90 메시지 넣어 놓으면은 일단 7일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누가 읽어 드리려고 하면 이제 첫 번째부터 읽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점이 내가 그 뭔가 프로그램 에러가 났을 때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에러라는 게 애초에 내 예상에 벗어난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어디쯤에서 죽었겠구나 하면서 프로그램의 정보 위치를 예상을 하면은 그걸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그 오프셋 번호 위치만 알면은 이제 카프카에서 거기서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어찌됐든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장애를 복구하면 거의 유실되는 정보가 없이 복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카프카가 굉장히 유실되는 것에 강하다. 그래서 안정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시간 반응성 같은 경우는 일단 스트리밍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트리밍 방식이 이제 다른 방식은 배치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배치 방식은 이제 한 번에 쭉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그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모아서 보내는 게 굉장히 정확해요. 왜냐면은 이게 보내다가 뭐 저항을 받든가 뭔가 해가지고 유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형이 되거나 저희 막 파일 깨지는 거 경험해 봤잖아요. 다들 한두 번씩.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다 한 다음에 1부터 10까지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무래도 데이터가 정확해요. 다만 데이터를 모으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나는 당장 필요하다고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 모으고 있는데 얘는 못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방식이 스트리밍 방식이에요. 일단 데이터가 1이라도 들어오면은 보내고 2 들어오면 보내고 3 들어오면 보내고 그래서 그 보내진 데이터가 어떻게 되던 간에 일단 보내요. 일단 보내가지고 장점은 빠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카프카를 넣은 스트리밍 방식이 되면은 보내기 전에 카프카로 보내요, 일단은. 카프카로 보내서 카프카는 이런 메시지 형태의 막 특수문자든 영어든 숫자든 상관없이 일단 다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그 카프카가 다시 한 번 더 보내는 식으로 이제 중간 다리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에. 이렇게 함으로써의 장점은 아까처럼 장애 복구가 된다는 거고, 뭐, 통신 구조가 단순해진다는 거고, 이 지금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이제 카프카, 그래서 언제 쓰냐? 그냥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그냥 연결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카카오 되게 많잖아요.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카카오 페이지, 뭐, 카카오 뭐, 엄청 이름 붙은 게 많은데, 그런 걸 다 연결해야 되면은 이제 카프카 같은 게 되게 유용할 거고, 아니다, 나는 그냥 프로그램 하나만 다룰 거다 하면은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대1 통신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사실 데이터가 사라져도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 데이터 보낸다고 할 때, 막 화질이 조금 깨진다고 해도 영상의 정보, 의미가 좀 손실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그 정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화질이 좀 깨져도 뭐 음성이랑 의미만 잘 들리면 문제 없지 않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프카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메시지가 적으면은 사실 카프카가 운영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저도 알아보는데 카프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컴플런트 쪽에서 이제 10년 동안 만든 게 좀 많아가지고 저도 아직 계속 알아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운영 난이도가 높으니까 사실 안 넣어도 되면 안 넣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프카를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쓰면은 카프카를 뭘 써야 되냐? 카프카 말고 일단 좀 찾아봤는데요. 카프카가 동작 방식이 그 펍섭, 발행 구독이라면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놈 따로 있고 데이터를 받는 놈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사이를 카프카가 아니 그 카프카가 연결한다기보다는 데이터를 넘겨주고 받고 다시 준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펍섭 방식으로 돌아가는 다른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카프카가 나오기 전에 2007년에 나온 레빗 MQ라는 게 있고요. 이게 정통적인 메시지 큐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생겼던 것도 사실 레빗 MQ긴 했어요. 근데 그 정도 대용량 아니었으면은 레빗 MQ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저 점수 같은 경우에는 GPT로 매긴 거라서요.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GPT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여튼 이렇다고 합니다. 아 맞아 그 구글이랑 저 아마존 펍섭 키네시스는 자기네들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잖아요. 구글이랑 아마존이랑 이 클라우드 데이터를 다룰 때 되게 잘 쓸 수 있게끔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데이터를 다루면서 카프카를 생각 중이신 분이라면 저쪽에도 좀 관심을 더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카프카를 고르는 경우는 이랬고요. 나머지 기업에서 카프카 어떻게 썼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넷플릭스 있잖아요. 넷플릭스가 정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넷플릭스가 2015년 당시에 15년이면 이제 카프카가 최상위 프로젝트가 되고 아파치에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1년밖에 안 지났을 때. 그때 이제 매일 10페타바이트라는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의 맞춤형 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하려면 일단 정보를 읽어서 분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하둡이랑 하이브랑 이런 걸로 그 배치 방식으로 로그를 읽어드렸대요.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못 받아오니까 사용자 데이터를 한번 쭉 다 읽으면 한 몇 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이 지났던가. 그러면은 사실 그건 실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하는 거죠.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거는 피드백 루프를 줄인다, 문제를 초기에 감지한다,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맨 밑에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실시간 영화 드라마 알고리즘 추천 같은 거라던가 A/B 테스트의 실시간 반영 저거를 제가 좀 읽어봤는데 저 타이틀 썸네일 있잖아요. 넷플릭스 들어가 보면은 영상이나 그런 거 되게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막 영화 표지 같은 썸네일 말고 실제 그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거 보여주는 게 이게 알고리즘적으로 이 사용자 성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제일 끌릴 만한 영화 한 장면으로 그 선정해가지고 보여준대요. 그래서 저도 이게 들어갔을 때 무심코 클릭하게 되는 게 아마 이런 디테일의 영향이 아닐까. 실제로 이 글 안에서 이 A/B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영화 썸네일을 개인화시킨 게 실제 클릭률이 2, 30% 정도 늘었다라고 이제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제품을 판매하는 데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리밍 품질도 자동 조정해준다는데 저 자세한 알고리즘은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거만 났고요. 넷플릭스가 어떻게 바꿨냐? 처음에는 위였어요. 위의 방식으로 하나로 쭉 일단 모으기는 똑같이 하는데 저 가운데 껴있는 게 배치 방식이었고 그걸 이제 S3라는 좀 굉장히 큰 저장소로 넘기고 클라우드 저장소로 그리고 그걸 뭐 꺼내서 분석을 하든가 했는데 근데 이제 밑에서 아키텍처 바뀐 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집을 한 다음에 카프카로 일단은 모아요. 카프카에 일단 일류를 쭉 정렬을 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얘네가 하나씩 빼서 쓰는 거죠. 아까처럼 이제 저장소로 옮겨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로 얘가 분석이었나요? 아 얘가 검색하는 건가요? 예, 검색하는 걸 수도 있고 저도 아직 배우는 단계라 그리고 다른 이제 소비자가 뭐 스파크라고 아파치 스파크라고 또 배치 처리해주는 아파치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멘티스가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다른 커스텀 앱 저희가 만든 것들일 수도 있고 등 그런 것들이 쭉쭉쭉 다른 소비자가 쓸 수 있게끔 이제 확장성이 막 늘어난 거죠. 일단 연결만 하면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사례니까요. 그래서 스트리밍 처리 아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카프카를 쓰는 스트리밍 처리와 그렇지 않은 스트리밍 처리를 이제 제가 좀 구분을 한 겁니다. 이제 가독성 좋게 좀 좋은 거는 초록색, 나쁜 거는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대표님이 PDF를 가져가신 거 보면 뿌리실 것 같은데. 아, 이미 뿌렸어요? 그렇군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사례로 토스. 제가 토스를 참 좋아해요. 딱히 미국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토스 인증서라던가 토스 막 뱅크라던가 그런 거 잘 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토스 블로그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테크놀로지 블로그라고 뒤에 테크라고 따로 붙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카프카를 검색했을 때 글이 되게 많거든요. 이 중에서 딱 두 개만 뽑아가지고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소스가 아까 컴플로트에서 만들었다고 했던 KSQL DB라는 거를 써봤대요. 이게 왜 그랬냐면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스 같은 데이터가 많이 오가는 환경에서 주로 활약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그 혼자 만들어야 했대요. 카프카 서비스를. 그럼 혼자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봤었는데 KSQLDB라는 걸 썼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1번 딱 보시면 혼자서 많은 걸 해야 됐다라고 적혀 있고요. KSQLDB로 자세한 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들어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걸 만들었대요. 아유, 글이 좀 잘렸네. 그 이제 왼쪽 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그라파나라는 오픈 소스로 이제 만들어둔 그래프거든요. 저게 이제 그 미장
미국 주식 장이 딱 열리는 순간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그 동시 접순사가 치솟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저 타이밍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알겠으니까 뭐 저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게 서버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그때 이제 막 뭔가 끼어 팔기 한다던가 아무튼 저런 정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행동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전 서비스라고 그 토스에서도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 환율 같은 게 다른 회사에서 받아오는 거래요. 근데 그 환율 받아오는 정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막 1%, 2%만 차이 나도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2% 이상 차이 나면은 알림을 보내주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좌 상태 실시간 확인도 그렇고 이제 사례 4번도 이제 같은 경우로 이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은 이제 카프카 안에 쌓인 거를 분석해서 추출할 수 있게끔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KSQL DB 같은 걸로 해서. 이런 이제 카프카 말고도 카프카를 다룰 수 있는 외부 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래서 카프카를 진짜 제대로 다뤄보고 싶으면은 이런 외부 소스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셔야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난이도가 되게 높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스 글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 결국 카프카가 저장을 해서 복구를 해준다는 건 잘 알겠는데 근데 카프카 자체가 날아가 버리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데이터 이중화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카프카 자체를 두 개를 놓고 한쪽이 고장나면 한쪽이 이제 이어받아서 부담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DB에서도 많이 쓸 거예요. DB 뭐였지?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 저도 잘은 모르겠고요. DB에서도 쓴다는 걸로. 예, 이걸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가운데 보이는 아키텍처가 그거예요. 저희 예전에 그 2022년도 말쯤에 카카오 한번 먹통된 거 다들 기억나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났어요. 판교에 있는 그 SK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났을 때 카카오가 다른 거였다면 괜찮겠지만 하필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저장돼 있던 게 이중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이 확 나니까 카카오 서비스가 전부 다 멈춰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중화가 돼 있었다면 그쪽에 불이 났어도 뭐 판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서울 안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이중화 되게 중요하다. 그걸 카프카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토스가 어떻게 했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이중화 전에 일단 목표를 설정해요. 일단 카프카 이중화 하는 사람만 쓰는 건 아니고 나머지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버 개발자들도 좀 쉽게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장애 발생하면은 토스 같은 경우 금융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오전, 오후 가릴 것 없이 항상 반응이 빨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메인 센터 전환이 빨라야 된다. 이런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끔 목표를 정해놓고 딱 이제 시작합니다.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키텍처 두 가지를 고려했는데 보면은 정반대예요. 왼쪽에 표의 그 색깔이 완전 대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단점이 있는 이 아키텍처들을 어떻게 할까? 일단 목표를 그 사용하기 편하고 그리고 빨라야 되니까 오른쪽 저 스트렉처드 클러스터 구성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액티브 구성을 골랐다고 하는데 일단은 스트렉처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저 스플릿 브레인이라는 장애가 생길 수가 있대요. 맨 아래 적혀 있는데 저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아키텍처인데 서로 데이터 센터 안에 근데 만약에 그 네트워크가 끊어져 버리면 아, 상대 쪽은 정상이겠지 하면서 나만 계속 동작하게 되는 이제 제 생각을 벗어난 동작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어가 안 되니까 스트렉처드 구성 말고 이제 액티브 구성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를 고르게 되면은 앞부분 보시면은 운영 항목 수 여기서 두 배로 된다. 그러니까
센터 A의 데이터를 센터 B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복사를 하거든요. 그거는 용량에 맞게 좀 설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중화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거 천천히 한번 보고, 더 관심이 있다 하면은 여기 토스테크 블로그에 되게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막 오프셋 제어라던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적혀 있었던 거라 가지고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블로그 글 홍보가 돼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5번으로, 사실 원래 오프라인 분들이 조금 오시면은, 많이 오시면은 되게 좋겠다 싶었는데 여기 많이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일단 와이파이를 등록을 해주시고. 아, 이거 게스트 와이파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네. 제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쪽 위에 있는 주소 있잖아요. 이쪽 주소를 오늘만 딱 열어놨는데요. 어우 씨.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이 메시지 보내는 그냥 HTML 웹페이지를 하나 준비를 했고, 그리고 카카에서 지원하는 UI가 있어요. 이 UI에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카프카 클러스터 안에, 네, 이 구조는 제가 설명을 안 했군요. 카프카가 카프카 클러스터라는 이제 단위 안에 이 클러스터를 복제하면 이중화, 이거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하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브로커라는 계산 단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카프카 레프트라는 구성을 했는데, 이제 카프카가 4.0 버전에 들어오면서 주키퍼라는 기존에 사용하던 막 로드 밸런싱을 해주고, 그리고 막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 브로커가 과부하되지 않게 분배해주던 주키퍼라는 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디테일이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크래프트라는 걸로 구성을 했다. 그리고 이 브로커 안에 토픽이라는 이제 데이터가 담겨 있고,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조금 보내놓은 데이터 같은 게 저장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제가 백날 설명을 해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제가 여기서 카프카 데이터 1, 2, 3 이렇게 보내면은, 얘가 라이브 모드로 딱 켰을 때 전송 하면 데이터가 들어왔죠. 이 들어오는 데이터가 확인이 됐죠. 이 데이터는 지금 여기 다른 토픽에도 똑같이 넣고 있는데, 이거는 포스트 그레스로 넣기 위해서 데이터의 형태를 바꿔준 거예요. 얘네는 이런 형식을 지켜야 이제 데이터를 받아주거든요. 이런 과정을 이제 파싱이라고 하고, 이 파싱한 데이터를 똑같이 1, 2, 3을 하면은 여기 1, 2, 3이 적히고 막 넣어줄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지금 컨슈머 카프카 커넥트라는 UI가 또 있는데, 이 커넥트가 지금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설정 값을 넣어가지고, 잠시만요. 설정 값을 넣어가지고 이제 카프카 커넥트에 연결을 하고 있다. 그러면 포스트그레스를 확인하면 좋은데, 제가 엘리아스를 따로 해놨기 때문에 한 방에 들어가서 포스트그레스의 이제 테이블 이름, 일단은 좀 구분하려고 테이블 네임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 안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테이블 네임이라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테이블 네임 안에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제가 이 강의 전에 테스트한 거고요. 1, 2, 3이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테이블을 이걸 지워도, 테이블 네임. 테이블 이렇게 지우게 돼도, 지금 이러면 테이블이 없다고 뜨거든요. 근데 이제 1, 2, 3을 보내게 되면은 테이블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막 오토 크리에이티브 뭐 그런 모드를 켜놨는데, 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아, 여기 있다. 그런 거를 설정에 따라서 이제 막 자동화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유용해가지고요. 아,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카프카가 진행이 된다. 제가 뭐 모바일로 이거 모바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모바일로 메시지를 보내면은 일단은 카프카에 적고 그 카프카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을 한 컨슈머가 가져와 가지고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에 넣었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카프카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원래는 참여용으로 하려 했다가 제가 보여드리기만 했고 이제 모니터링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이사이에 오가는 과정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막 수집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직 이쪽까지는 진행이 좀 덜 돼가지고 보여드리기 민망한 수준이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정도를 한번 짚어드리고 이제 카프카 막상 쓰면은 뭔가 제가 운영 난이도가 좀 있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많을 거잖아요. 일단 제가 겪은 문제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는데 말고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프셋 유실, 아까 그 스플릿 브레인 위험, 뭐 메시지 유실. 아까 유실에 좀 강하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유실이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이 유실이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이 유실이 뭔가 설정 값을 건드리면은 그게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ACKS 저기 무슨 약자였는지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저거를 설정을 하면은 브로커가 신호를 이제 다시 회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일단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숫자를 올리게 되면은 데이터를 받았어 하는 신호를 받을 때까지 막 대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이게 말이 잘 요약이 안 되는데 그리고 오프셋 유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카프카 그 UI를 딱 봤을 때 이 토픽 안에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가 보면은 오프셋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오프셋이 처음 들어온 순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하면서 이제 최근 것까지 딱 가면은 이제 오프셋이 139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오프셋이 사라져 버리면은 이 UI로는 UI로 비울 수가 있거든요. 클리어 메시지. 만약에 이렇게 비워버리면은 이전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는데 그 뭐 안 되겠죠? 저도 자세하게 얘기는 못 하는데 근데 막상 또 보면은 여기 0이라고 떠 있기는 한데 데이터는 또 남아 있어요. 카프카는 이걸 저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걸 이제 오프셋 유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루고 있는 오프셋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이 일단은 들어있기는 한데 이전 데이터를 못 읽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카프카가 너무 낡았어요. 이제 새로운 구조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전에 쓰고 있던 데이터도 저장은 되어 있는데 막상 그거를 복사하려고 하니까 오프셋이 날아가 버려요. 그럼 이전의 데이터를 못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전 막 결제 정보 같은 거를 가져오고 싶은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를 제가 네이버에서 조금 봤어가지고 순서를 왜 저렇게 넣었지?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했다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이버가 이제 기존 네이버 페이에서 쓰던 카프카가 있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방향으로 쭉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네이버 페이 공용 카프카라 가지고 네이버 페이 안에 주문이 있을 거고 아니면 데이터 그 돈 송금이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을 텐데 걔네들 기능끼리의 이제 리소스 경쟁이 시작돼 가지고 조금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 전용 카프카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옮기려는데 그때 딱 오프셋이
거슬리게 된 거죠. 오프셋 옛날 것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리소스 경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페이는 일단은 카프카 안에 여러 컨슈머가 여러 개 있으면 컨슈머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런 게 이런 정산, 쇼핑, 마이데이터, 혜택, 결제 내용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정산만 연결을 끊고 밑으로 옮겨요. 잘 옮겨지면은 이제 혜택을 끊고 밑으로 옮겨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이유는 네이버 페이라는 거는 멈춰서는 안 돼요.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를 하면서 패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번거로운 방식을 쓰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내려버리면 잠깐 멈춰버리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될 거라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옮겨가지고 이제 결국엔 다 옮겨놓고 이제 네이버 페이 공용에는 이제 주문 관련 컨슈머는 사라졌다. 뭐 이런 게 표시가 됐어요. 뭐 이게 하다 보니까 맥락이 좀 지워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카프카의 다른 문제, 학습 곡선이 높죠. 너무 높아요. 이게 찾아보면서도 저도 아직 카프카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운영 난이도가 이 점에 놓을 만큼 이게 설정 값이 하나하나 건들 때마다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어디서 바뀌는지는 제가 오류를 쭉 읽어봐야 되지만 그래서 약간 잘못 건드렸다가 뻑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프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카프카는 오픈 소스라고도 하지만 오픈 소스 생태계라고도 또 하거든요. 생태계라는 건 이제 혼자 오롯이 존재할 수 없고 이제 여러 개가 서로 섞여가지고 이제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카프카는 카프카 클러스터, 브로커, 토픽, 데이터를 담는 녀석이고 이제 생태계 안에서 기능을 좀 빼오면 카프카 커넥트, 이제 연결하는 애가 있을 거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포스트그레스에 넣는 애. 그리고 막 로드 밸런싱을 하고 싶다면 제가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걸 또 깃허브에서 다운받아서 썼었고 그리고 이제 카프카를 모니터링 하고 싶으면은 이제 매트릭이라는 성능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프로메테우스로 보내주고 그라파나라는 이제 그래프 잘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잘 볼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로 확인을 하고 말고도 뭐가 많아요. 지금 테스트 중인 거는 이제 카프카 커넥트의 플러그인 중 하나. 포스트그레스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JDBC라는 플러그인을 썼었는데 JDBC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트 뭐 이런 약자였고 그런 것처럼 데비지움이라는 것도 카프카 커넥트 플러그인 중 하나인데 얘는 네, 아직 말은 못하지만 CDC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처럼 뭐가 많아요. 카프카를 이제 잘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런 외부 소스들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이제 카프카를 어떻게 넣어야겠다. 이럴 때 좀 카프카를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술적 선택지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하다 보니까 강의가 되게 짧아졌네요. 사실 준비한 게 여기까지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제 연습을 좀 했다 보니까. 어제 할 때는 2시간 했는데 오늘 할 때 1시간 되는데. 그러게요. 이게 요약이 좀 잘 되네요. 어제는 제가 말을 많이 걸어가지고 좀 충분하다 싶었는데, 사실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요. 아까 약식으로 막 출처 같은 거 적혀 있는 거요. 맨 뒤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받아지. 아, 네, 질문 있으시면 조금 네? 어떤 거요? 대표적인 화면. 대표적인 화면이요? 에, 대표적인 화면이 뭘까요?
장단점으로 가죠. 이런 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혹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자료 안에는 많이 못 담아가지고요. 알고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질문이 어제 우리 질문 다 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아니 아 어제 네. 우리가 2시간 더 세트 했더니 뭐 제가 사실 어제 한 번 더 했거든요. 저녁 7시 루나 테이블에서. 그때 이제 질문하실 분들, 특히 대표님은 하셔가지고 다 많이 안 하시는데, 약간 억지로 지었자면 하나도 뭐 없을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너무 없는 것도 좀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황희성님 지금 아, 그런가요? 네, 네. 채팅창으로 못 내렸나? 아, 아닙니다. 제가 말로 하려고 했습니다. 잠만, 제가 소리를, 어떤 질문이었나요? 이제 하려고요. 제가 잠만, 소리가 안 켜져 있네요? 이제 보니까. 이거 어떻게 켜지? 아니 그쪽에 할 건 아니고 호령님 말하면 되지 뭐. 네네. 아니, 카프카의 운영이 어렵다고 했는데, 네, 단순하게 큐지 않습니까? 네. 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게 아, 다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카프카라는 게 결국에 이제 데이터를 담고 필터링도 하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아까 어제 했던 네. 카프카 역사 중에 앞에 MQ 시리즈니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뭐가 다르다를 설명해 줘야지. 지금 아, 호령님 질문한 그거거든. 단순히 메시지 큐인데 뭐 운영하는데 어렵냐고 그렇게 한 거고 저 메시지 어, 큐하고 지금 카프카와 차이가 뭔지. 일단 제가 어렵다고 드린 게 카프카를 좀 넓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메시지 큐만 쓰는 게 아니라 카프카 생태계 자체를 쳐다봐가지고 이제 카프카 생태계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프카 커넥트라던가 아니면 CDC 해주면 데비지움이란 것도 있고 또 이제 카프카랑 연결되는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이거 자체를 제가 카프카라고 봤을 때 저런 걸 다 익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UI 지원해주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다 제가 UI 지원해주는 것만 가져왔지만 사실 이거 말고는 대부분 없더라고요. UI가 데비지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문서 같은 거 읽어가지고 문법을 보면서 익히면은 그냥 그거 자체로도 되게 다른 거에 비해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AI가 해줄 수는 있겠지만 말고는 이제 카프카가 일단 굴려 보면은 이제 저도 지금 설명드리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데 다른 메시지 큐랑 좀 다르게 로그가 남기도 하고 중에 네. 그 카드에서 아니 카드 이게 그 삼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 큐는 원래 메시지 큐라는 거는 컨, 컨슈머가 가져가면 없어지죠. 아니, 저희도 AI, 스트리밍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이런 쪽에서는 이거 카프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궁금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듣고 싶었던 거였는데 보니까 결국은 얘는 큐 역할을 해주면서 다른 쪽에서 가져가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데 다른 쪽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 이 카프카 엔지니어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컨피그를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에 운영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한번 정리만 잘 해주면은요. 지금 여기 페이지 오른쪽 미 이미지가 그 아래쪽에 있는 저 하드비랑 데이터베이스랑 저런 게 이제 카프카 데이터를 가져가는 컨슈머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은데 그 제가 이제 토픽 안에 데이터가 담긴다고 했는데
얘는 지웠구나. 이 토픽을 이제 여러 명이서 가져간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각자가 이제 읽는 오프셋이 따로따로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읽기 시작하면은 0부터 읽다가 한 10에서 멈췄다고 생각했을 때 읽는 게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은 다시 0부터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만의 오프셋을 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7에서 멈추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뭐 0부터 출발하다가 이제 내가 다시 오면은 아까 멈춘 10에서부터 출발하고 근데 다만 이제 장애 복구할 때는 그 멈춘 지점을 찾기는 해야 될 건데 근데 장애라는 거는 사실 처음에 디자인만 잘 하면은 글이 잘 일어나지는 않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읽어드리는 게 여러 명이 읽는다고 해서 뭔가 순서가 헷갈리거나 잠깐만 내가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했나? 하지는 않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시스템에서 사용했을 때 요 네. 엔지니어가 그거를 잘 이게 제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뭔가 누가 문의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거를 또 답변을 해줘야 되고 누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맞는 요청을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카프카를 통해서 쓰는 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들어간 노력이 많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 여쭤봤던 거였고 아까 막 여러 그거 가지 시스템 네. 네. 네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막 용도가 다르면은 이렇게 이름으로 제가 지금 분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들 정리를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기업에서 운영할 때는 그 일단 클러스터 자체로 제가 지금은 하나만 해놨지만 이중화하는 것처럼 여러 개를 그냥 배치를 해놓고 이 안에는 뭐 주문에 관련된 것만 둔다던가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 이 안에는 이제 뭐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 네이밍도 이제 규칙이 있게 해가지고 진짜 헷갈릴 수가 없게 연결부터가 그래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올 때 뭔가 사용자가 제어를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냥 연결 위치만 잘 정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운영 편의성이 2점인 이유가 아, 그냥 알아야 될 게 많아서 아니 알아야 이게 될 게 많아서. 일단은 저도 아직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그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제가 좀 스쳐 지나가면서 본 키워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파악하면서 써야 이제 좀 제 성능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운영 난이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토스 글 같은 거 좀 읽어볼 때도 아까 그 혼자 했다고 막 KSQL DB 있지? 그 이분도 이제 기존에 토스에서 카프카를 다루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해만 거친다면 사실 카프카가 되게 쓰임새가 많고 좋은 것 같지만 이런 과정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공부를 그래도 2달은 했는데 아직도 이거밖에 못하는 거 보면은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좀 더 감사합니다. 이해도가 깊어지면은 제가 심화편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네. 거기 김명수 선생님 질문을 마이크 켜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네. 채팅이 채팅에. 올라오셨군요.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에서 하나의 서비스에서 요청을 하고 다른 서비스에서 수신 후 처리 후 응답을 보냈대. 토픽을 2개 사용했는데 다른 좋은 방법. 아, 아, 토픽을 2개를 사용했다는 게 데이터 형식 때문에 그런 거야.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저렇게 만든 거였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그 토픽을 하나만 썼어도 되긴 했거든요. 토픽을 하나를 쓰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양방향 통신이 된다는 게 살짝 부적절한 표현이고 어, 카프카가 그림판을 살짝 켜면은
사실 뒤에 화이트보드 할까 하다가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아이고. 그 카프카가 보내는 놈 따로 있고, 이 위치는 카프카고, 그리고 이제 받는 놈 따로 있거든요. 이, 이 안에는 이제, 이 안에는 이제 토픽이라고 있고, 토픽 1, 2, 3, 토픽이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런 느낌 아닌가요? 여기서 토픽 안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얘가 받는 놈이 이렇게 받고 있고, 이거를 좀 개선을 하고 싶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한다고 하면은, 사실 여보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도, 잠깐만 네네네. 질문하시니까 말씀하십시오. 들립니까? 네.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방금 드린 같이 한 토픽 이용해서 요청을 보내고 다른 서비스에서 요청을 받아서 처리한 결과를 다시 원래 요청했던 응답을 줘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한 토픽으로 수신한 거에 다시 응답도 주는 것도 일반적인 것 싶어서요.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토픽 이름에 예를 들면 뭐, 에스트라고 할게요. 그냥 예를 들면. 거기에 내가 다른 테스트 그 서비스에 요청을 보냈어요. 보통 REST API 같은 경우 요청을 보내면 뭔가 처리해서 결과를 또 주는 형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청한 토픽에다 또 결과까지 주면 이게 충돌하지가 않을까 싶어서 다른 토픽을 하나 만들어서 결과는 또 별도로 받게끔 그렇게 구성을 시켰었거든요. 혹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산도 하면서 소비도 하려고 하는 셈이잖아요. 요청을 받고 보내고 받았으니까. 그랬을 때 두 개를 이용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두 개를 이용했었는데, 한 토픽으로 뭐 이용하는 방법들도 하고 있는가, 이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은빈이 잘 안 들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못 들었는데, 아, 아, 질문이 뭐였을까요? 아, 김명수 선생님, 네. 아까 막 울려가지고 여기서 잘 아, 안 들립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러면 좀 이렇게 카톡 좀 쳐주시겠습니까? 예, 예, 나중에 예. 예.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거면 이제 따로 제가 질문을 네. 받아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자, 어제 연습을 2시간 했는데, 예, 오늘 너무 정리를 잘 해가지고 발표하다 보니까 1시간 만에 끝나서, 뭐, 예, 우리 지호님은 아직까지 학생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아, 열심히 가프카 연구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예, 오늘 뭐, 더 질문 없으면 온라인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